안녕하세요. 전 42살의 일반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평소에도 유튜브 사연을 즐겨 들으며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바람잘 날 없던제 결혼 생활도 한번 사연으로 보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보게 되었어요. 저는 남들보다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해 학창시절에도 온갖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살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에만 정신을 쏟고 살다 평소 친한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에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왔던 남편은 예의도 있었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연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사람이 참 배려심 있고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이어갔고 남편은 저의 사소한 거 하나까지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빠지기 시작했고 서로의 감정은 더욱 깊어져 다소 빠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고속버스 운전을 했습니다. 평소 배려심 많고 세심한 성격이라 생각했고 성실함도 보였기에 저만한 사람이라면 제가 믿고 같이 살아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식구들에게 각자 인사를 시켜주었어요.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죠. 하지만 처음 시어머니를 뵈러 갔던 날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민성이는 어릴 때부터 성격 좋고 인물 좋다고 내 친구들이 하나같이 사위 삼고 싶다고 그랬을 정도로 남주기 아까운 아들인데 민성이가 저렇게 좋다고 하니 결혼은 시키는데 우리 아들 입맛 까다롭고 성격이 예민하니까 네가 각별히 잘 맞춰줘야 한다. 네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하도록 할게요.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그래도 저는 제가 사랑한 사람의 어머니이기에 최대한 예쁘게 보이려 노력했어요. 저희 시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시어머니와 저희 남편의 여동생 이렇게 셋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 후 취업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남편에게 용돈을 받았으면서 자기 맞벌이도 못하며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 또한 따로 하시는 일 없이 저희 남편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고 남편과 저도 풍족하진 않지만 서로 벌어가면서 생활하기엔 부족하진 않는 터라. 여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거 없는 내게 와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 가족까지 이렇게 생각해주고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앞으로 우리 서로 지금 이 마음 변하지 말고 이쁘게 살자. 아니야, 어머니 홀로 당신 이렇게 키워주셔서 우리가 함께하게 됐으니까 보답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야. 고마울 거 없어. 저도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남편에게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자고 서로 안고 다짐을 했어요. 남편은 꾸준히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습니다. 저도 남편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평소 남편은 술자리를 즐겨 하긴 했지만 하는 일이 운전직이다 보니 과하게 마시는 날은 없었어요.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대는 날은 대리운전을 꼭 불러 집에 들어오곤 했었는데 그날 연말 모임 자리에 갔다가 술을 조금 마신 것 같더라고요. 하필 그날따라 대리운전도 잡히질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많이 취한 게 아니라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고 집에 귀가를 하다 음주단속에 그만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어요. 운전이 직업인 사람이다 보니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되었고 그렇게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일했던 직장이었고 오랜 기간 운전을 해왔던 사람이라 상실감이 꽤 많이 컸나 봅니다. 한껏 풀이 죽은 목소리로 연신저에게 미안하단 말만 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가지고 정말 미안해. 그러게 대리운전이 안 잡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불러서 타고 오지. 왜 운전을 해? 평소에 한 잔만 마셔도 대리 타고 오던 사람이.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휴. 미안해.
저는 속상했지만 그렇게 풀이 죽어 자책만 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해서 기운 내라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계속 시리에 빠져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본인도 속상하고 심정이 복잡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하루 이틀 의미 없이 흘러가고 남편은 의욕이 전혀 없어 보이며 허구한 날 집에서 술을 퍼마시며 마치 세상을 다 잃은 폐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다가 저는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이유가 어떻게 됐건 자기가 실수한 부분이잖아.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고 있는다고 뭐가 해결이 돼. 내가 언제까지 이런 모습 보면서 살아야 돼. 나 당신 이런 무책임한 모습 보면서 살 자신 없어.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 우리. 아직 젊은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나이 60 넘으신 분들도 어떻게든 살아보시려고 더 노력하고 발버둥 치시는데 난 도저히 당신 이런 모습 보기 힘드니까 지금 말해. 계속 이렇게 살 거면 깨끗이 갈라서고 지금이라도 맘 고쳐 먹을 거면 다시 으쌰으쌰해서 힘내보기로 하고. 남편은 가만히 제 얘기를 듣더니 생각이 많은 표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제 말뜻을 이해를 했는지 다음 날부터 생활 패턴을 잡고 무언가 해보려고 하더군요. 한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더니 초저녁쯤 피곤에 쩔어있는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생전 해본 적 없는 노가다라는 현장 근로직 일을 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뭐라도 해보려고 해본 적도 없는 노동을 하고 들어온 남편의 모습에 고맙기도 하고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든 남편이 온몸이 쑤시는지 끙끙 앓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짠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한 남편은 더 보기가 힘든데. 남편은 그 이후로도 현장 근로직도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고 때론 택배 상하차 일도 있을 때마다 꾸준히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장 근로직 일을 갔던 남편이 퇴근 후 오른쪽 발이 퉁퉁 부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어 넘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더 심하게 붓고 멍도 들어있어 나가는 길에 같이 병원을 갔더니 엄지발가락에 금이 간 상태였습니다. 깁스를 한 남편의 발을 보니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는 육체 노동까지 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남편에게 제 마음이 많이 안쓰러웠어요. 발을 회복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틈틈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발도 어느 정도 아물고 깁스를 풀어도 될 무렵 남편이 대리운전을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원래 운전을 하던 사람이라 앞전의 일들처럼 몸으로 힘쓰는 일이 아니니 조금은 안심되어 괜찮을 것 같다고 호응해 주었고 수입이 얼마가 됐든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그 후 대리운전 일도 꾸준히 잘 다니더라고요. 가끔 집에 들어올 때 표정이 많이 어두운 날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람 상대하는 일이고 주로 취한 손님들 상대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긴 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잠깐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지금 경찰서인데 내가 지금 폭행 사건으로 여기 와 있거든. 좀 와줄 수 있을까?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경찰서를 갔더니 남편이 손님을 폭행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이제 음주운전도 모자라 폭행까지. 하지만 분명 남편에게도 사정이 있겠지 싶어 이유를 물어봤어요. 남편은 손님이 잔뜩 취해서 남편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고 하더군요. 길을 한번 잘못 들었는데 그 후부터 손님이 남편에게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느냐. 그따위로 일을 하니 그 나이 먹도록 대리나 하고 있다는 둥, 손님한테 말대답한다는 둥 하면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막말을 했고 심지어는 운전하는 남편의 뒤통수를 치며 운전 똑바로 하라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꾹꾹 참고 목적지까지 손님을 모셔다 드렸는데 손님이 내리면서 남편에게 돈을 집어 던졌나 봅니다. 그래서 더 참지 못하고 쌓인 게 폭발해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네요.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긴 하지만 취한 사람을 상대로 좀 더 참았음 될걸. 못 참고 주먹 다짐을 한 남편이 조금은 원망스러웠어요. 폭행을 당하신 분은 남편보다 10살이 많은 분이었고 전치 3주의 결과를 진단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 해서 부랴부랴 제가 직접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분을 찾아뵀습니다. 가서 피해자 분께 먼저 사과를 드렸어요. 절대 하부는 안 볼 거라고 완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최대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최대한 요구하는 합의금을 맞춰드려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합의금은 제가 마련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남편은 조용히 자숙의 시간을 보내더군요. 어떤 날은 침대 위에서 벽만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왜 자꾸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했지만 전 그 어떤 위로도 더 이상 해주지 않고 이 힘든 상황을 스스로 거쳐나가게 했습니다. 더 강해지라는 저의 안목의 뜻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남편이 다가와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볼 자신이 있으니까 딱 한 번만 나 믿어주면 안 돼. 뭔데 무슨 얘긴지 자세하게 해봐. 내가 술 마시러 갔던 선술집인데 몇 번 가보니 갈 때마다 장사도 잘 되더라고. 마침 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가게를 내놓으신다고 하더라. 그거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 아니, 여보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요즘 가뜩이나 힘든 시기인데 잘 될지 안 될지 보장도 없고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갈 때마다 손님도 많고 가게 위치도 좋아서 잘 될 것 같아. 만약 내가 하게 되면 진짜 잘할 자신 있어서 그래. 나 한 번만 믿고 좀 도와줘. 남편은 그렇게 몇 날 며칠 계속 저를 설득시키며 간절하게 애원하더군요. 그럼 여보 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보는 것만 다가 아니니까 당분간이라도 좀 일을 배워보는 건 어때? 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막상 일을 해보면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지켜보고 결정하라고요. 남편은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가게에서 알바를 하면서 일을 배우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을 배웠고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적성에 맞는지 힘든 내색 없이 열심히 하고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고민 끝에 승낙을 했습니다. 저도 임신을 한 상태라 둘 중 누구 하나는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결정을 하게 되었고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과 조금 부족한 돈은 친정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물론 가게 명의도 제 이름으로 했고 카드 매출 통장도 다 제 명의로 했고요. 그 조건으로 제가 가게를 차려준 거였습니다. 왜냐면 또 언제 남편이 사고 칠 줄 몰라서 혹시나 모를 저희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성격이 꼼꼼한 제가 경제관리를 한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장사는 제 걱정과는 달리 위치도 좋고 단골 손님들도 많아서 장사가 꽤나 잘 되더라고요. 벌어들이는 카드 매출을 보니 직장인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하고는 차원이 달랐죠. 직원들 월급, 월세, 부대 비용을 다 제외하더라도 직장인들보다 3배는 많았습니다. 전 이게 다 남편이 다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 생각하고 일을 마치고 온 남편의 등을 두드려 주기도 하고 다리도 주물러 주기도 하며 우리 남편 고생했어. 이런 따뜻한 말로 저희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다행히 남편도 열심히 해주어 직원들도 여러 명 더 구하게 되었고 작지만 대출 조금 끼워 24평짜리 아파트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점점 안정이 되어갈 때쯤 갑자기 제 발목을 잡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경제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어느 순간부터 제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애미야 다음 주에 동창들 여행 가기로 했다. 100만 원만 붙여라. 애미야 네 시누이 성형수술 좀 하게 300만 원만 보내놔라. 애미야 냉장고 바꿀 때가 됐는데 네가 좀 바꿔줘야겠다. 낡아서 잘 작동하지 않는구나. 내가 봐둔 게 있으니까 넌 알아서 돈만 보내줘. 시어머니는 제게 상의도 없이 통보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마치 당연하듯 제게 손을 벌리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나를 잡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어머니 생활하시면서 쓰셔야 될 생활비는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끔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상의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을 번번이 말씀하시면 어떻해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랑 상의를 하셔야죠. 앞으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시면 죄송하지만
더 이상 들어드릴 수 없으니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그거 조금깐 도와줬다고 네 시애미한테 유난 떠는 거야? 그리고 네가 돈 벌어서 주는 거야.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서 주는 거잖아. 우리 아들이 힘들게 해서 번 돈 내가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게냐. 에휴, 누구 덕에 너도 이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쌍지읒 하여튼 요즘 것들이랑 어른을 공경할 줄을 몰라요? 아니요, 어머니. 아직도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시겠어요. 돈을 쓰더라도 계획적으로 쓰겠다 이거죠. 그리고 자꾸 남편만 고생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집에서 뒹굴뒹굴 노는지 아세요? 아무튼 저는 어머님께 정확히 말씀드렸으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와 먼저 상의하길 부탁드릴게요.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한 달에 용돈 70만 원 드리는 게 적은 편인 건가요? 저도 어머님 신경 써드린다고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하는데 용돈 이외에도 더 많은 걸 바라시니 굳은 맘 먹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가지 낮춰 더 큰 것을 요구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하고 일은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우휴, 비망할 놈의 집구석. 남편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외모도 부쩍 신경 쓰기 시작했고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일을 마치고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 어떤 날은 일이 있다며 오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힘들고 고돼서 그러는 줄만 알았죠. 하지만 그 생각은 제 착각이라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무심코 본 남편의 휴대폰의 미심쩍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전날에도 술을 많이 먹고 와 아침까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연달아 오는 문자들을 보고 여자의 직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침에 분명 연락을 사람이 없을 텐데 연락이 오는 걸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남편 휴대폰은 지문인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고 있는 남편 엄지손가락을 대서 문자와 카톡을 볼 수 있었죠. 전 연달아 온 문자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오빠 언제 올 거야?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이런 문자들이 남겨져 있었고 예전의 문자들을 보니 오빠 나 자고 있을 때 나갔던데 언제 간 거야? 암튼 오늘 즐거웠어. 이따 가게에서 봐. 오빠 나 가지고 싶은 화장품 있는데 그거 사주면 안 돼. 등등. 이런 문자들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남편에게 보낸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니 세상에. 그 주인공은 바로 가게 매니저였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저 모르게 매니저년과 바람을 피면서 지내왔던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부쩍 남편 카드값 많이 나온 것도 다 그년 비유 맞추려고 카드를 많이 사용한 걸로 보였고요. 제 카드가 아닌 남편 카드이기에 저는 그동안 남편이 어디에 썼는지 몰랐었고 남편을 믿었기에 남편이 카드값 얼마 나왔다고 하면 그대로 카드값을 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값이 요즘 많이 나온 이유가 그 매니저가 일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순간부터 전 남편과 그년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물론 문자 내역, 통화 내역은 따로 캡처해서 보관해 두었고요. 먼저 저는 가게 오픈하기 전에 가게로 가서 CCTV를 한번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장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보통 이 두 년 놈들은 직원들을 다 퇴근시킨 후에 둘이 가게에서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린 후 저는 남편 몰래 문자 내용들과 CCTV 녹화 내용들을 수집해 두었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 명의로 되었던 가게를 더 이상 이것들의 놀이터로 만들 수 없어 급매물로 내놔버렸어요. 그랬더니 가게 목도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 걸 알았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각자 권리금을 더 많이 줄 테니 넘기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제게 찾아와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나한테 왜 말도 없이 가게를 내놨어?
가게 보러 왔다고 부동산에서 사람들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조용히 따지듯이 물어보았어요.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내가 뭘 숨겨? 늦게까지 죽어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괜히 트집 잡지 마. 나 피곤해. 끝까지 모른 척하는 남편에게 저는 말없이 지금까지 준비한 증거물들을 내놓았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당황한다 싶더니 한마디 하고 말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나 뒷조사한 거야. 보기보다 똑똑하네. 너 알아서 해 비굴하게 무릎 꿇고 싶지 않으니까. 뭐라고 미안하다고 말을 할 줄 알았던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통 법적으로 같이 기재되었는 부부라면 최소한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의 저런 뻔뻔한 행동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정말 다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전 곧바로 이혼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에게 많은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몇 위로 그동안 집에 발길 한 번 안 들이던 남편이 어느 날 태연하게 집에 들어와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글쎄 매니저가 열심히 일해줘서 특별히 잘해줬던 거지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장난이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서 끝까지 소송을 끌고 가게 되면 자기도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면서 이제는 우기거나 버티기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런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 그런 남편이 정말 치가 떨리게 꼴보기 싫어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요. 그때 당시 전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의 정신 상태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잠시 떠나 있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애미야, 너는 네 몸 하나 편하겠다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 놔두고 친정에 가 있으니 좋으니 어떻게 네 남편 밥은 챙겨 먹는지 신경도 안 쓰여. 남편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시어머니께 말씀을 안 드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하긴 바람 펴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면 좋은 말은 못 들으게 뻔했으니 그럴 만도 했겠죠. 저는 일단 조용히 넘어가고자. 제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보니 친정에서 좀 추스르려고 와 있는데 남편한테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신 거죠? 다름 아니고 네 시누이 이번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취직 선물 하나 해줘야겠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하시면서 시동생이 그전부터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이 있는데 선물로 해주라고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 이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자 시모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아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지금 어머니 나한테 전화 왔는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거 말 안 했어. 왜 말 안 해서 나한테 네 동생 명품 가방 사달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건데? 어떻게 집구석이 하나같이 이렇게 뻔뻔하고 염치가 없을 수가 있냐? 그게 네 집안 내력이야. 아니, 내가 바람핀 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그냥 잘해준 건데 그 애가 그렇게 장난식으로 들이댄 거라니까? 근데 뭘 얘기를 해? 별일도 아닌 걸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해. 그리고 이혼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뭘 좋다고 그런 말을 해. 그러지 말고 우선 집으로 와. 집에서 애기하자. 남편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서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전 더 이상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밤에 조용히 생각해보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괘씸했어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도 버티는 남편을 보고 어떻게든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낮에 시모 전화 온 것과 남편 카드가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잘라버리고 그동안 남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연회비도 아까웠고 어차피 쓰지도 않은 거 남편이 쓰는 카드 2장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낮에 시누이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걸 남편 카드로 결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처량한 백수 신세이고 언제 저희 집에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카드값마저 감당 안 되게 나오면 남편은 분명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 뵙기로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몸이 이래서 여기까지 오시게 했네요. 아니 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오라가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왜 부른 거예요? 옆에서 시누이가 얄밉게 한마디 하더군요. 정말 제 동생이 저랬으면 한 대 쥐어박기라도 할 텐데 꾹 참고 웃으면서 카드를 내밀면서 말씀드렸죠.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만 이해해 주셔요. 아가씨 취직 축하드려요. 이걸로 갖고 싶었던 거 다 사고 어머니도 같이 하나 사요. 예요. 큰 맘 먹고 드린 거니까 매장 가셔서 가장 좋은 걸로 사서 친구분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러세요. 제가 그동안 며느리로서 너무 못 챙겨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 갑자기 너 왜 그러냐. 왜 안 하던 짓을 해. 진짜 나도 사도 되는 거야. 나중에 또 비싼 거 샀다고 대드는 거 아니지. 나 진짜 산다. 진짜다. 시모는 우습게도 몇 번이나 본인도 사도 되는지 확인하고서는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듯이 몸을 흔들고 시누이와 함께 카드를 받아들고 매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사실을 안전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저녁 7시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왜 이렇게 빗발치게 전화를 온 줄 알았기에 무음으로 해놓고 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 열받아서 날뛰는 걸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네가 내 카드로 가방 사라고 했다면서. 누구 맘대로 그런 짓거리를 한 거야? 이거 사기다 사기. 야, 자그만치 900만 원이라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다음 달 카드값 어떻게 할 거냐고. 야, 이년아 어린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내 엿을 먹여? 너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과 카드값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으며 연락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전 자꾸 모르쇠하면 귀찮게 할까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사기. 무슨 사기. 내가 네 걸로 무슨 물건이라도 샀어. 그거 다 니네 못난 가족들이 산 거야? 따질 거면 니네 가족한테 따지던가. 넌 네 가족들한테 고작 900만 원 선물도 못 해주니. 한심하다. 그러게 주제도 모르고 바람 필 때부터 알아봤어. 암튼 난 모르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다신 연락하지 마 불결하니까. 이 말을 남기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당장 가방들을 뺏어서 환불해달라고 난리쳤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구입하고 첫날부터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이미 사용감이 많은 걸 누가 환불해 줄 수 있을까요? 환불이 안 되자 시모하고 시누이에게 화풀이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시모가 전화와서는 내게 쌍욕을 하며 간사한 년이라면서 고작 바람 한 번 폈다고 그러냐면서 니 때문에 우리 모자 사이도 틀어지게 생겼다면서 생쇼를 하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쌓였던 체증이 한 번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작 한 번이라는 단어도 어이가 없었지만 그분들은 왜 몰랐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결과였다는 걸요. 그렇게 그 후 6개월 정도가 흐르고 남편 외도 증거가 명확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잘 받을 수 있었고 양육권도 물론 가져올 수 있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을 수 있었고요. 상간녀 그년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의 롤러코스터 같은 결혼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술만 마시면 잔뜩 취해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미쳤었나 보네. 자기는 사람도 아니네. 짐승이었네. 마누라 소중한 걸 그동안 몰랐었네. 아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달라. 이런 식으로 모르는 핸드폰으로 연락 와서 후회와 자책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하지만 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는 걸 누구보다 잘할 수 있으니까요. 보니까 그 상간녀, 매니저년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더라고요. 하긴 능력도 없고 집도 뭣도 없는 나이 먹은 놈한테 누가 옆에 있어주긴 할까요? 한편으로는 짠하다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단지 제가 키우는 자식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길 바랬을 뿐이었네요. 저는 요즘 친정에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살던 집은 처분해서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생각이고요. 오히려 남편이 없는 지금이 전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잠든 아이를 보면 책임감이라는 것도 더 느끼게 되었고요. 물론 앞으로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겠지만 그 대신 2배로 제가 더 사랑을 주며 올바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투자를 해서 이 좋은 세상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잘한 거 맞죠? 이걸 보시는 분들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보같이 당하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상황 대처를 잘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 요즘 세상에서는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든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 좋은 세상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봅니다. 그럼 제 긴 사연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